정말 많이 언급은 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집권 플랜이 될 거라고 하는 프로젝트 2025.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프로젝트 2025.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집권 플랜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거랑 전혀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각 잡고 만들어 봤습니다. 왜 각 잡고 만들었냐? 이게 900페이지가 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다 읽지는 않았고 좀 중요한 내용들 좀 발췌해서 읽어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발간한 헤리티지 재단은 어떤 곳이고 왜 발간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 2025는 크게 4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 인물, 트레이닝, 그리고 플레이북.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프로젝트 2025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목을 했었던 것이 이 정책을 담은 Mandate for Leadership 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Mandate for Leadership은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 대통령이 나오거나 혹은 대통령이 바뀌거나 할 때 그때마다 발간을 했었던 일종의 보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제언집이에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81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놨었죠. 그 이후로 같은 이름으로 여러 번 발간이 됐고요. 이번이 9번째 에디션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첫 임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60%를 정책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뭐랄까요,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상당히 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헤리티지 재단은 여러 띵크탱크 중에서도 잘 알려진 보수 성향을 가진 띵크탱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2025에는 무려 400명의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소개문을 보면은 막 애국심이 막 끌어오르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정책 보고서 하면 되게 드라이한, 뭔가 좀 무미건조하고 좀 재미가 없는 이런 내용들이나 톤을 쓰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은 to save our country,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뭔가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톤을 쓰고 있는 것도 이상적이었습니다. 책에는 총 5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Taking the reins of government, The Common Defense, 세 번째가 The General Welfare, 그리고 네 번째가 The Economy, 마지막은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 안보 내용을 담고 있는 디펜스 챕터라든지 아니면은 무역이나 경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코노미 챕터가 훨씬 더 관심이 쏠리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첫 번째 섹션입니다. Taking the reins of government, 정부의 통제권을 장악하라. 이 섹션에 이제 챕터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챕터를 쓴 인물은 러스 보우트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문장이나 내용이 상당히 공세적이에요. 예를 들면 워크 성향을 가진 급진적인 관료들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는 정책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를 통제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지시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또 굉장히 주적으로 여겨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법무부 그리고 FBI입니다. 특히 FBI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의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직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대하고 오만하며 점점 더 무법적으로 변해가는 조직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무부와 FBI에 의해서 조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법무부와 FBI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걸려있는 사건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적에 대한 어떤 기소라든지 이런 것도 원한다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민주당과 또 좌파 측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죠.
또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즈음에 사실 조용하게 통과시킨 행정명령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케줄 F라는 새로운 공무원들의 어떤 분류 집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연방 공무원 수만 명을 이런 직급으로 분류를 하고 비어진 공석을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로 채워 넣는다는 거죠. 이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사실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어공, 늘공, 우리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어떤 정부든지 어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공, 늘공 알죠? 몰라요?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 공무원. 그러니까 늘공은 늘 관료, 어쩌다 공무원은 정권 바뀌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 그렇지만 이 관료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신분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당파성이 없는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를 하고 그리고 빈 자리를 정치적 성향, 즉 트럼프에게 충성을 보이는 공무원들로 채워 넣겠다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많은 인재를 발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가서 일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 한 10,000명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적 자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워싱턴 DC에서 네트워크도 그렇게 넓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요직에 누구를 선발을 해서 임명을 할까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고 아름아름으로 자기가 임명을 했더니 배신을 때리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있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자기가 크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들 수가 있죠. 사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상원의 의장으로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서티파이하는, 주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서티파이를 안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완전히 공적이 됐고요.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의사당 밖에 교수대를 가져다 놓고 펜스 부통령 여기다가 목 매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렇게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2025입니다. 그러면 헤리티지 재단은 어떤 곳이길래 이런 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책을 내놨을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로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미국에는 띵크탱크가 정말로 많죠. 아주 오래된 띵크탱크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1916년에 세워진 브루킹스도 있고요. CSIS 같은 경우도 1960년대에 세워졌고요. 근데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에 민권운동과 함께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었죠.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는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정치나 선거 캠페인에 참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보수 정권이 들었었을 때 확실하게 보수의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헤리티지 재단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관이 정말 없느냐?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참여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400명의 이 보고서 참여자 중에 140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꽤 고위직에서 일을 했거나 참여를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프로젝트 2025가 문제가 되니까 그만둔 폴 단스 헤리티지 재단의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인사관리국의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 부분을 담당한 크리스토퍼 밀러는 국방장관 대행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또 경제 부분의 한 챕터를 담당한 인물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고문이기도 했었죠. 피터 나바로입니다. 피터 나바로는 사실은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작성을 하라고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두꺼운 거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 정강 정책집도 짧고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총 16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2025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고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헤리티지 재단이 약간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헤리티지 재단 1973년에 생겼고, 사실 레이건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 Mandate for Leadership 책이 발간이 되고 60%의 정책이 차용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던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통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집단으로 유명했죠. 전통 보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재정 보수가 있을 수 있죠. 세금을 낮추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레이건 시대 때 많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신뢰를 하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짱, 모든 걸 다 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헤리티지 모습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2025에 담긴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전에 레이건 시대의 어떤 전통 보수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트럼피즘이 많이 담겨져 있는 트럼피안들의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레이건나이트라고 불리는 전통 보수와 트럼피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화당의 보수와 어떤 점들이 다르냐?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계화. 레이건나이트들은 세계화를 지지하는데 트럼피안들은 반세계화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건 전통 보수들 같으면 사실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기지 못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트럼피안이라면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끼어들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사실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원로가 많고, 그리고 옛날부터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상원의 경우에는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좀 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를 하는 반면에, 트럼피안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하원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게 헤리티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회장이 바뀐 것을 보면은 조금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헤리티지의 회장은 케빈 로버츠라는 인물인데요. 그 전의 회장은 Kay Coles James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제임스는 흑인 여성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전통 보수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측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고요. 무역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임스가 2021년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난이나 압박, 갈등도 있겠지만 이사회와 후원자들로부터의 기부금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트럼피즘을 충실하게 반영한 싱크탱크들이 잘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관들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철학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많은 돈이 여기로 몰린다고 하죠. 자, 새로운 회장인 케빈 로버츠는 역사학자고 아주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기조를 맞춰가고 있고요. 본인의 저서에는 J.D. 벤스가 선물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가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왔냐? 여기서 이제 케빈 로버츠가 본인의 충성심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두 띵크탱크에 비해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그래도 카파가 되기 때문이죠.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적 자원이나 네트워크도 풍부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제언집으로 새로 들어서게 될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쳐보겠다라는 케빈 로버츠 회장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따라잡은 것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마음이 조급해질 만한 그런 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럴 때일수록 논란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겠죠. 미국 대선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